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초년운보다 후반운이 인생을 바꾼다. 50부터 운을 내 편으로 만드는 좋은 습관입니다. 지은이는 사토된, 옮긴이는 강성우, 발행은 문해춘추사입니다. 이 책은 무료도서 협찬을 받았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간단한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10분께 무료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25일 커뮤니티 공지와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50대는 모든 의미에서 커다란 차이가 생기는 연령대입니다. 지나온 인생을 후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걸어온 인생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인생의 후반에 들어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별다른 노력도 안 한 것 같은데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 분명히 성공해도 충분한 사람인데 도무지 기운을 펴지 못하는 사람, 초년 성공 후 내리막인 사람, 별 볼 일 없어 보였는데 인생 후반에 운이 트이는 사람, 이들은 모두 달라 보이지만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자가 발견한 비밀은 바로 습관인데요. 사람들의 사소한 습관과 행동이 운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행동습관 전문가인 저자가 30년 넘게 강의와 연구를 통해 왜 누구는 후반에 피고 누구는 초년 성공 후 내리막길을 걷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한 책인데요. 사람은 누구나 좋은 운과 나쁜 운을 동시에 갖고 있지만 좋은 습관들이 운의 기운을 내 편으로 만들고 성공으로 이끕니다. 50 이후에는 조금씩 즐거운 거, 기쁜 거, 고마운 것을 바라보며 홀가분하게 유쾌하게 겸손하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현대에 있어서 50대는 인생의 가장 충실한 골든 에이지입니다. 저자는 50대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운을 내 편으로 만드는 노하우를 하나씩 알려주면서 50대 이후의 습관에 따라 후반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두 손을 모으면 화는 사라진다. 조바심이 사라지는 법. 며칠 전 제가 타고 있던 전철이 신호등 고장으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곧 운행 재개 시간은 미정이라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다행히 제가 타고 있던 전철은 역에 정차하고 있던 덕분에 역 앞에서 택시로 갈아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과 역 중간에 멈춰버려 혼잡한 전철 안에 갇혀 있어야 했던 사람들은 다른 방도가 없어 무척 고생했을 터입니다. 역에 정차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개찰구를 빠져나오는데 저와 동년배의 남성 몇 명이 역무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언제 운행이 재개되는지 묻고 있잖아.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여기서 땡땡역까지 빨리 갈 수 있는 환승 방법을 가르쳐줘. 아주 험악한 분위기였는데 전철이 멈춰선 조바심에 더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이 화를 내며 하는 이야기는 모두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역무원도 운행 재개 시간을 알 방도가 없고 역무원에게 불만을 쏟아내도 전철이 움직일 리 없습니다. 환승 방법은 휴대폰으로 직접 검색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해도 소용없는 화를 쏟아내는 모습은 대체로 중년 세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의 젊은 세대는 웬만한 일에 울컥하지 않는 듯합니다. 그에 비해 50대는 왠지 신경질적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화를 내고 싶어서 화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실은 너그럽게 넘어가고 싶은데 점점 피가 머리끝까지 끓어올라 자신도 억누를 수 없게 되었을 뿐입니다. 쿨한 젊은이들 옆에서 감정을 폭발시키는 50대는 꼴불견입니다. 꼴불견인 건 그렇다 해도 혈압이 상승하여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자주 조바심이 나고 신경질적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 사람은 화가 폭발하기 전에 진정시키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조바심이 나면 손바닥을 만진다. 평소 제가 실천하고 있는 비장의 조바심 방지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울컥하면 바로 오른손과 왼손을 모으는 방법입니다. 한쪽 주먹을 다른 한쪽의 손바닥으로 감싸도 되고 손바닥을 서로 마주하는 합장 스타일도 좋습니다. 일단 두 손을 모으면 내 안의 공격성이 진정됩니다. 예전부터 손바닥을 자극하면 마음이 온화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TV 역사 드라마를 보면 상인이 자주 양손을 비빕니다. 네네, 지당하십니다. 라며 머리를 숙이고 비위를 맞추는 웃음을 지으며 양손을 비벼댑니다.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손님에게 화를 내면 물건을 팔 수 없습니다. 양손을 비벼 손바닥을 자극하여 격양되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본래 양손이 떨어져 있을 때 우리는 공격적인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 목표를 달성하자 파이팅, 자 어서 덤벼라 하며 외칠 때 저희 회사와 계약하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설득할 때 모두 양손은 떨어져 바깥 방향을 향합니다. 조바심이 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손을 모으기만 해도 바깥을 향해 있던 마음이 안쪽으로 진정되어져 갑니다.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오는 DNA는 변함이 없습니다. 손바닥을 자극하는 방법은 의외로 효과가 있습니다. 걱정하면 걱정이 현실로, 미래의 불안이 없어지는 법. 미래에 대해 불안하게 생각하는 50대의 목소리가 늘고 있습니다. 정년 후에도 일할 곳이 있을까? 치매에 걸리면 어떡하지? 아이들이 직장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그러나 그런 일을 생각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걱정한다고 그것이 현실이 될 가능성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뇌는 생각하는 일을 현실화하려 하기 때문에 불안이 적중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또 아무리 발버둥쳐도 우리는 지금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는 이 순간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래라는 시간은 존재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무엇을 하면 결과를 얻는다는 2단계 사고를 주입받아 왔습니다. 착하게 굴면 칭찬을 받는다. 열심히 공부하면 원하는 학교에 합격한다. 노력하면 주전선수가 될 수 있다. 실적을 올리면 출세할 수 있다. 분명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실적을 올리지 못하는 사람은 출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참으면 밝은 미래가 찾아온다고 맹신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의 저축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것을 위해 지금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하찮게 만드는 것은 본말전도입니다. 미래는 지금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지금을 희생한다는 일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좋은 미래는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인생을 즐기는 비결. 지금 참으면 좋은 미래가 찾아온다는 말은 얼핏 미래를 고려한 긍정적인 태도 같지만 실은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미래를 기대한다는 것은 지금이 불행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일 자체가 대단히 행복한 일인데 그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불행하다며 먼 미래에만 몰두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60이 되고 70이 돼도 불행하고 부장이 되고 상무가 돼도 불행할 뿐입니다. 영원히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헉헉거리며 계단만 오르는 인생으로 끝나 버립니다. 바로 이런 사고가 여러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입니다. 가령 건강에 대해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80이 돼도 건강을 위해 좋아하는 술을 끊으려 할 것입니다. 노후 자금에 불안을 느끼면 정년퇴직 후 부부 세계 일주를 위해 그때까지 참자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나이가 돼도 자신을 해방시키지 못합니다. 이대로 90까지 술은 끊자. 세계여행은 좀 더 참는 편이 좋겠어. 라며 영원히 즐기지 못하는 지금을 축적하는 결과만 초래합니다. 그것은 그대로 온전히 즐기지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란 본래 즐겁지 않은 것이니 좋지 않은 일이 더 생길 거라는 불안과 망상에 빠져 헤어나지 못합니다. 아깝다고 말하는 순간 손해.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법. 물건을 넣는데 쓸 수 있을 것 같아 라며 과자가 들어있던 상자를 소중하게 보관하는 사람. 유행은 돌고 도니 또 입을 때가 올 거야 라며 10년 전 옷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바로 아깝다는 말입니다. 어느 시대나 무엇이든 재활용하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미련 없이 처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들은 50대가 되면 성격에 따라 명확히 보관파와 처분파로 갈립니다. 우리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보관파와 처분파를 인생의 손득으로 따져보면 처분파가 승리합니다. 일견 친환경적으로 보이는 아깝다 정신은 우리의 인생을 결코 풍족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돈이 없는 젊은 시절은 별개로 성인이 되면 아까워하는 보관파에서 졸업하기를 권합니다. 애초에 가자상자나 낡은 옷은 활용하지 않은 이상 아까워할 이유 따위는 없습니다. 더욱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어딘가에 놓아두는 것은 그만큼 장소 차지, 집세 발생한다는 것이니 훨씬 낭비입니다. 또 아깝다는 말 자체는 재수 좋은 말이 아닙니다. 언젠가 사용할지 몰라는 영원히 사용하지 않는다. 막상 버리려 할 때 가장 고심하는 경우는 추억이 담긴 물건입니다. 사진이나 편지나 받은 선물을 버리는데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지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버릴 수도 없으니 남겨둘까. 내가 누군가에게 보냈던 편지나 내가 찍힌 사진이 그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부담을 준다면 뜻밖이지 않습니까? 보관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빨리 버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버려도 괜찮습니다. 사진이나 편지를 버리는 비결은 문서 절단기를 옆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생활 보호는 물론 문서 절단기로 파쇄하면 더 이상 원상태로 돌릴 수 없으니 오히려 마음도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우울한 기분이 들지 모르지만 곤란한 일은 하나도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버렸는데 괜찮네 라는 마음이 들면 성공입니다. 그렇게 버리는 습관을 들여 홀가분하고 쾌적한 일상을 보내십시오. 인생의 평온은 심플라이프 속에 있습니다. 일상을 개혁하는 힘, 좋은 일이 계속 생기는 법. 일관계로 알게 된 30대 여성이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잔소리가 심해졌다고 한탄했습니다. 외동딸인 그녀는 도쿄에서 일하기 위해 집을 나왔기 때문에 현재 어머니는 회사를 다니는 남편과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없어서 외롭다. 남편과는 대화도 하지 않는다. 나이를 먹는 건 정말 싫다. 라며 푸념을 늘어놓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일에 지쳐 일찍 자고 싶던 그녀는 어머니에게 불평 좀 그만하라고 모질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너무하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50대이고 특별히 아픈 데는 없다고 합니다. 지방에 살고 있고 전철을 타면 30분 거리에 영화관과 백화점, 스포츠클럽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젊을 때부터 한눈을 팔지 않고 성실히 일해서 노후 자금도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말하자면 비교적 혜택받은 50대입니다. 그런데도 불만이 많은 듯합니다. 남녀 불문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러운 상황인데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은 꽤 많습니다. 이런 불평불만은 20대 무렵이면 일에 몰두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50대라면 자기 인생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처럼 들려서 계속 듣고 있기 힘듭니다. 고마워할 일은 많다. 매일 사고를 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일입니다. 위에 어머니도 병에 걸려 몸이 온전하지 못하면 불평만 늘어놓던 예전의 자신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만 불평불만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태도부터 바꾸기를 권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의식적으로 감사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우리가 한 말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을 계속하면 나에게는 고마워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게 되어 정말로 신나고 즐거워집니다.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든 없든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그러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변신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꼭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불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면부지의 사람을 상대로 연습을 하십시오.
편의점 계산대에서 계산이 끝나면 고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길에서 부딪힐 뻔한 사람이 먼저 피해주면 고맙습니다. 또 아무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가령 잃어버린 줄 알았던 책을 찾았을 때 다행이다 라고 하지 말고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감사의 말을 꼭 사람에게 해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물건에게, 자연에게, 현상에게, 세상의 모든 대상에게 고맙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맙습니다 라는 감사의 말이 시시하고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일상을 개혁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의 습관이야말로 부족감과 결핍감으로 점철된 불평불만뿐인 인생을 바꾸어가는 단 하나뿐인 최고의 방법론입니다. 장수의 비결은 긴 숨, 이상적인 호흡법. 제조회사에 근무하는 D는 50이 됐을 무렵 거래처에서 몸의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의자에 앉아 회의를 하는 도중 갑자기 숨을 쉬기 거북해졌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고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간신히 끝까지 회의를 마치고 거래처를 나섰습니다. 도중에 공원에서 쉬는 사이에 상태가 회복되어 안심했지만 그 후로 가끔씩 똑같은 증상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담당 의사를 찾아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심료내과를 소개받았습니다. 약을 복용하고 다소 진정되었지만 증상이 재발할까 불안해져 행동 반경이 좁아졌습니다. 또 한 50대 여성은 최근 배가 자주 팽팽해지고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배변에 문제는 없는데 배가 팽팽하게 부풀어 올라 불안해졌습니다. 예전에 얼핏 책에서 본 난소암 증상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해도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엑스레이 사진을 본 의사는 가스가 심하게 차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이 원인으로 여겨진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초조하고 항상 하악하 잔호흡을 반복하던 연습이 좋지 않았던 듯했습니다. 20년쯤 전에는 좀처럼 보이지 않던 심료내과 간판을 지금은 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아마도 현대인의 삶의 방식과 무관하지 않은 듯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교감신경 자극이 편중되어 정신균형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갱년기 장애와 싸워야 하는 50대는 더욱 느긋하고 유연한 삶의 자세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머리로만 느긋하게 생활하고자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몸이 느긋한 감각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선결 조건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호흡이 매우 중요합니다. 긴 숨이 오래 사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가능한 느긋하게 숨을 쉬도록 하십시오. 1분 18번의 호흡이 이상적. 우리는 1분에 몇 번의 페이스로 숨을 쉴까요? 여유로운 사람도 대체로 20번 이상인데 좀 더 줄여야 합니다. 요한은 숨을 많이 쉴 필요가 있으니 예외로 하고
신체가 다 자란 성인의 경우는 18번의 호흡이 이상적입니다. 왜 18번인가 하면 우주의 이치에 맞기 때문입니다. 바다의 파도는 1분 동안 18번 민물과 썰물이 교차합니다. 이것은 세상 어느 곳 물결치는 바다 파도라면 똑같습니다. 파도가 잠잠하거나 거칠어도 똑같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해안, 어떤 상황 아래에서도 파도는 1분 동안 18 밀려오고 밀려갑니다. 바다 파도와 나의 호흡의 물결을 맞춤으로써 우주의 리듬과 공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해보면 알 수 있는데 1분 동안 20번 이상 숨을 쉬는 사람이 18번으로 줄이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비결은 먼저 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심호흡을 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숨을 크게 들이쉬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미 어느 정도 폐에 공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다지 숨을 들이쉴 수 없습니다. 먼저 폐를 완전히 비우십시오. 그리고 나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똑같은 리듬으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사이에 자연과 우주의 리듬에 맞춘 호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일출과 일모를 소중히 잠을 잘 자는 법. 잠을 잘못 잔다고 호소하는 50대가 늘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꽤 있는데 수면제를 복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눈을 감으면 바로 잠이 들어 아침까지 푹 잤는데 나이가 들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듯합니다. 그런데 잠을 잘못 자는 불면증에도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좀처럼 잠을 자지 못하는 인면장애, 도중에 눈이 떠지는 수면유지 장애, 아침 일찍 눈이 떠지는 조기각성 등 잠을 잘 못 자는 데에도 여러 패턴이 있는 반면 공통점도 있습니다. 불면증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은 빨리 자자, 그만 자자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어나자 라고 달리 생각하는 편이 좋습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맞춰 정확히 일어나 움직이는 것이 불면증 극복의 요령입니다. 전날 밤 몇 시에 자든 중간에 몇 번 눈을 뜨든 일출과 함께 일어납니다. 이것이 저의 수면 습관입니다. 일출 시간에 맞추기 때문에 겨울은 여름보다 조금 늦게 일어납니다. 새벽에 간신히 잠들고 한낮에 느릿느릿 일어나는 사람보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당연히 건강하고 싱싱합니다. 밤 10시부터 심야 2시 사이에 우리의 몸은 성장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때 잠을 자고 있으면 몸의 세포가 회복된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따라서 매일 밤 10시에는 잠자리에 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좋다면 새벽 4, 5시에 일어나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4시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출과 함께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일부인 우리는 우주의 리듬에 따라 살아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먼 선조는 해가 뜨면 일어나서 밭을 갈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변함은 없을 터입니다. 우주의 리듬에 따라 사는 쾌감. 저는 필요 이상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건 찬성하지 않습니다. 먼저 육체의 무리가 갑니다. 인간의 육체는 아침 5시 정도의 릴렉스 모드의 부교감 신경 우위에서 활동 모드의 교감 신경 우위로 전환합니다. 5시 정도까지는 신체 조정을 위해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시 반에 일어나 움직이면 교감신경 우위의 시간대가 길어져 지치게 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정신에도 무리가 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밖이 어두우면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기운을 내려 해도 왠지 고독하고 우울한 분위기를 느낍니다. 야행성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우울증이 많습니다. 널리 알려진 이야기인데 새벽형 생활을 지속하는 사람에게 우울증을 앓는 경우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은 어두운 시간대의 활동 비율이 높기 때문인 듯합니다. 일출과 함께 일어나면 태양이 오늘도 같이 일어나서 힘을 내자고 격려하는 것 같아 밝은 기분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일출과 함께 일어나면 그날 하루는 활기차고 왕성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왕성하게 활동하면 밤 10시에는 잠이 오고 잠자리에 듭니다. 이런 생활을 반복하는 동안 우주의 리듬에 맞춘 황금 수면 패턴은 어느새 습관이 되어 버립니다. 물론 그럼에도 잠들지 못하는 날도 있습니다. 저도 한밤중에 뒤척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불면을 호소하는 사람은 잠들지 못하는 현상을 심각하게 생각하여 조금이라도 잘 수 있을 때 자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서서히 체내시계를 어긋나게 합니다. 지켜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일출과 함께 일어나기를 50대의 새로운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50부터 오늘 내 편으로 만드는 좋은 습관을 보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